안녕하세요. 다들 어릴 적 어떤 꿈을 꾸셨나요? 장래 희망 말이에요. 다들 그 꿈을 이루고 사시나요? 저는 40살이 넘어서야 제 꿈을 이룬 것 같아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아직 어린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착하고 여린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딸이기도 하고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들, 시형제들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 역할들이 생기겠죠. 저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 남편은 5살 많은 누나가 있는 사람들이라 친정에서는 언니의 역할을 하고 시댁에서는 늦둥이 동생의 처로 올케 역할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역할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의 어릴 적 꿈이 바로 여러 역할을 하는 연기자였거든요. TV를 틀고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게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한 방을 쓰시던 할머니께서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며 멋지다 소리를 연발하셔서 더 근사해 보였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꼭 TV 속의 저 사람들처럼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연극제에 나가기도 했고 연극부에서는 항상 핵심 멤버였기에 저는 제 꿈을 향해 열심히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치르며 모든 연기 관련 학과에 떨어지면서 저의 시련은 시작되었죠. 그저 어릴 적 꿈만 쫓으며 해맑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입시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그저 학교 탓만 하며 괴로워만 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으로 비싼 입시학원을 보내주시지 못하다 보니 백이 없었다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좌절감에 도취되어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비운의 연기 천재라고 생각했나 봐요. 바보 같았죠. 그러다 같이 입시를 준비하던 친구가 제게 극단에 먼저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 여기 꽤나 유명한 배우들이 거쳐간 극단이래. 가서 무조건 1부터 배워. 라며 알려주더라고요. 극단 모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도 자주 나오는 연기자들이 무대에 오르던 시절에 그곳에서 연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으며 유명 배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려준 유명인들도 정말 꽤 됐고요. 저도 그렇게 되면 된다는 생각에 저는 그 극단을 찾아갔습니다. 제 연기를 가만히 보시던 극단의 단장님은 조용히 내일부터 나와서 여기 일 좀 돕고 해 라더니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됐다 싶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무대에 올라 빛나는 조명을 받으며 연기하는 일만 남았구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극단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대 연출 보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한번 극이 올라갈 때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어두운 무대 밖에서 이리저리 뛰며 연기하는 선배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일이었죠. 저는 제가 굉장히 능력 있다고 믿었지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거쳐간 극단이었지만 작은 극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곳은 그저 주변의 다른 극단보다 인지도가 있을 뿐이었죠. 그러면서 더 자주 극을 올릴 수 있을 뿐 어렵기는 다른 극단들과 매한가지였고 저처럼 초짜가 무대에 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선배들은 너가 막내야? 아이고 잘 보고 배워.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올 거야. 라며 위로해줄 뿐 제가 역할을 갖는 것을 돕거나 추천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열심히 선배들의 무대를 보고 밤 늦게까지 연습하는 게 일상이었죠. 다들 떠난 극단에 남아 저와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연습을 하는 그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무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이 연습하는 동료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끼리 느낌으로는 무대에 오른 선배들보다 나을 때도 있다는 착각을 했죠. 그러면서 서로서로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밤 늦게까지 연습하다 보면 집에도 못 가고 극단에서 웅크리고 잘 때도 있고 같이 술도 마실 때도 있다 보니 안 친해지려야 안 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형제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됐죠. 그렇게 한 3년을 고생했습니다. 후배들도 생기고 더 이상 무대 연출만 하지도 않았고 분량이 매우 적은 조연이긴 하지만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동갑인 한 후배가 저보다 더 큰 배역을 맡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인물도 좋았고 연기도 잘했죠. 대학에 다니다가 극단에 들어왔다던 그 후배는 그 후로도 곧잘 제법 큰 역할을 맡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제가 봐도 그 후배의 발성과 연기가 더 뛰어났기에 단장님께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알아주겠거니 하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연습에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연기도 늘지 않고 제가 맡은 배역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연기는 좋지 못했고 실수가 늘면서 그 다음 작품엔 작은 역할도 맡지 못했습니다. 다시 무대 연출부에서 잡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을 내거나 쫓아냈으면 제가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제 속도 모르고 그 돈도 안 되고 집에도 못 들어오는 일 그만둬라 라고 성하셨고, 동생은 언니 차라리 공채 시험을 봐. 그런 극단에서 역할도 제대로 못 맡으면서 시간만 죽이지 말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말대로 극단 몰래 공채 시험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에도 비밀이었죠. 떨어지면 뭐라고 변명할 말이 없으니까요. 역시나 저는 모든 공채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겨우 작은 극에 작은 배역이나 하던 고졸에게 공채의 벽은 더 높은 거였더라고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제 마음속 소용돌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무단으로 극단에 출근도 안 했습니다. 피워보지도 못한 제 연기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나가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 제 모습에 놀라셨는지 처음에는 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곧 큰 무대도 서고 TV에도 나올 거라며 부모님이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굳건히 극단에 나가던 제가 그러고 있으니 놀라실 만도 하죠. 동생도 매번 깝죽거리며 저를 놀리고는 했었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한 이틀 했나? 한 선배가 집 앞이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얼른 나갔죠. 또 선배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눈도 팅팅 붓고 이틀 동안 술만 마셨기에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배는 제 꼴을 보고 별말을 하지 않더니 앞서서 걸어 근처 공원에 가 벤치에 앉더라고요. 저도 말없이 그 선배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 선배는 군대를 제대하고 극단에 들어와 저보다 2년 먼저 극단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의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고 군대에서도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연예인들과도 친분도 있다고 다른 선배를 통해 듣기도 했기에 그 선배는 언젠가 잘 될 거라고 저희끼리 우러러보기도 했던 선배였습니다. 물론 저와는 크게 접점이 없어 크게 가깝지 않았지만 남자 후배들은 꽤나 따르던 선배였습니다. 성격도 좋고 마음이 여려 어려운 후배들을 잘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좋은 선배였죠. 그런 선배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 제 앞에 걷고 있는 그림은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마 왜 오셨냐고 묻지도 못하고 그저 천천히 선배 뒤를 따라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나무 사이만 보던 선배는 피식 웃더니 술 마셨니? 냄새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저는 웃지도 않고 그저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지도 않고 다시 나무 사이를 보던 선배는 너 몇 살이지? 라고 묻기에 22살이요. 곧 23살 돼요. 라고 답을 했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선배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구겨 신고 나온 운동화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좋을 때다. 아직 실패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할 나이지. 너 내가 몇 살인지는 아니? 나 28살이야. 그런데도 너보다 더 나은 배역은 못 맡아봤어. 그래도 나는 행복해. 연기할 수 있잖아. 라더니 나직이 웃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선배를 봤습니다. 나도 주인공 꽤 했어. 이 극단 들어오기 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공채 시험도 많이 봤다. 제대할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니? 연기 그만둘까 하고. 그런데 못하니까 병나더라. 왜 신병 걸린다고 하잖아. 연기 못하니까 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대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역할이라도 좋으니까 연기만 할 수 있다면 좋다 하고 극단에 들어왔지.
무대 연출팀, 대본팀, 안 가리고 시켜만 주면 뭐든 다 했어. 그래야 단역이라도 맡아서 무대에 오를 수 있으니까. 라더니 선배는 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너 혜정이 들어오고 흔들리는 거 알겠더라. 단장님도 아셨겠지. 다른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도 다 알았을 거야. 물론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지. 선택은 너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미나야, 너 연기 안 하고 살 수 있어? 라고 묻는 선배의 말에 저는 그저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화려한 연예인의 삶을 막연히 동경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저는 연기가 좋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무대에만 올라가면 다들 하던 칭찬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희열을 느꼈기에 연기라는 끈을 잡고 있었거든요. 비슷한 처지의 선배가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 눈물로 와르르 쏟아져 나오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우는 저를 선배는 그저 가만히 두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진정이 된 저를 보고 술은 이미 많이 마신 것 같으니까 이만 갈게. 내일 극단에서 보자. 간다. 하더니 저와 함께 걸었던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선배에게 일어나 인사를 한 뒤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욕실에 가 깨끗이 씻고 나와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나 다시 극단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배에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선배는 정말 선배가 위치한 어느 곳에서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도 잘 내지 않고 은은한 미소를 보이며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의연하고요.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연기도 꽤나 훌륭하게 했습니다. 특히나 나이든 노인 연기는 탁월하다라고 할 만큼 잘했습니다. 다른 선배는 인생 2회차라며 야, 규민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노인 연기를 잘하냐? 라며 크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했죠. 그러자 선배는 누뚱이라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해요. 아직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지만 더 나이 드시면 이러실 것 같아서요. 라며 웃었습니다. 배시시 웃는 그 얼굴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네, 제가 그 선배를 그날 이후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나긋나긋한 말투도 좋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모습도 좋았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넌지시 건네는 모든 말들이 제게는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고 표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죠. 선배가 좋아지니 극단의 모든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기가 좋아졌다는 말도 더 많이 듣게 되었고 전보다 더 비중 있는 역할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선배와 시아버지 며느리 역할을 맡으며 전보다 더 가까이 지내게 됐습니다. 선배는 극에서처럼 저에게 아가야라고 부르며 잘 대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었지만 선배가 부르는 아가야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곁에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연애를 할 엄두도 못 내던 형편이었기에 저는 그저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 극이 잘 마무리되고 회식날 선배가 저를 보고 아가야 이리 와 앉아 고생했다 라며 챙겨주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선배가 챙겨주는 자리로 가 앉아 술을 한 잔 받으며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와 동갑내기 후배가 그 선배 곁으로 가 앉더니 선배 저도 한 잔 주세요. 다음 작품에서는 선배랑 부부 연기하면 좋겠어요 라며 팔짱을 끼는 겁니다. 선배는 그런 후배의 팔을 풀더니 그러면 좋지. 나중에 그런 극 있으면 잘 맞춰보자. 라며 웃고는 제게 아가 이것도 먹어. 라며 안주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후배가 저도 챙겨주세요. 라며 선배에게 콧소리를 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속이 확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셈이 난 거죠. 선배가 챙겨주는 안주를 입에 넣으면서 그 후배 하는 짓을 보자니 체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뭐라고 하고 싶은데 보는 눈들도 있어 그저 속으로만 삭히고 있는데 선배가 그 후배에게 혜정이가 눈치가 없네. 내가 역할 핑계 삼아 미나한테 작업 거는 거 안 보여? 너는 연기만 잘하지 분위기 파악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배가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처음 봤거니와 그게 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놀랍더라고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앉아있던 선배, 후배, 동기들이 다 놀라 저희 쪽으로 시선이 모이는 게 느껴졌죠.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짓궂은 동료들은 워라며 소리를 내면서 놀리는데 온몸이 불타듯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 서둘러 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와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선배가 따라 나왔더라고요. 선배를 보자 온몸이 굳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거리고 있는데 선배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미안하다. 그런데 난 솔직하고 싶었어. 라며 웃더라고요. 무슨 용기였는지 한 잔 마신 술 탓이었는지 그런 선배를 바라보며 저도 선배 좋아해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저를 내려다보더니 알아. 그거 우리 극단 사람들 다 알걸? 근데 내가 먼저 좋아했어. 너만 몰랐지. 라면서 또다시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잡고 다시 회식 장소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선배가 잡은 손을 따라 들어가 선배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 저희를 극단 동료들은 힐끗거리긴 했지만 더 이상 별말 않고 각자 회식을 즐겼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혜정 후배는 저희를 계속 주시하더라고요. 그 후로 혜정 후배는 계속 비중이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전히 연기도 잘하고 예뻤죠. 그러다 아는 선배가 큰 극단으로 오라고 한다며 극단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더니 TV나 영화에도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저런 애를 두고 내가 좋다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은 있었지만 차마 선배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예쁘거든요. 그렇게 선배와 저는 서로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습니다. 선배는 남자친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친절했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연기에 대해 평해줄 때는 제법 날카롭게 말해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하는 커플이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을 저희는 극단 생활을 했습니다. 극단은 어려운 탓에 출연료라도 받으라고 저희를 어린이 극단에도 소개해주고 다른 대형 극단에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뿔뿔이 흩어져 일을 하는 날이 늘어났죠. 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용돈벌이나 겨우 되는 상황이었지만 전보다는 경제 사정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연차가 쌓이면서 저와 남자친구는 제법 비중 있는 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을 초대해 선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걱정은 커져갔고 동생보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저를 가족조차도 한심해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연기를 그만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걸로 부모님이 바라는 사람 구실은 못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6살이 많은데 급하지 않는 건지 한 번도 연기를 포기해야겠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전혀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저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가 그저 좋았으니까요. 그러던 찰나에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내가 늦둥이라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 나도 미나가 아직은 부담스러운 것 아는데 그래도 난 결혼을 미나랑 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막연하게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갔습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간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둘 다 그러고 있으면 뭐 손가락 빨고 살래? 아니, 우리 미나보다 나이도 많다면서 그렇게 현실성이 없어요? 안 돼.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 돼. 결혼한다더니 어디서 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 아휴, 아휴. 라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큰 산을 만난 저희는 난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지. 미나가 눈치 많이 받겠다. 우리가 더 잘해야지. 라며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위해 저는 부모님께 우리 둘이 좋다고 하잖아.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난 결혼할 거야. 우리 둘이 이렇게 무대하면서 살면 돼. 여태 내가 보태달라고 한 적 있어? 연기 학원 못 보내줘도 내가 알아서 여기까지 왔잖아.
내 형편, 내 열정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난 평생 행복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내 행복보다 다른 게 중요해? 라며 강력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틀어앉아 밥도 안 먹고 시위를 했죠. 부모님은 너가 지금 눈에 뭐가 씌어서 그렇지. 나중에 우리 말이 맞지 할 거다. 라며 제 시위를 본 척도 안 하셨지만 제 시위가 길어지자 결국에는 다시 오라고 해. 너 나중에 왜 안 말렸냐고 우리 원망하지 마라. 하시더니 남자친구에게 얘가 철이 없으면 자네라도 철이 있어야지. 어휴, 그래. 그렇게 좋다니까 살아봐. 살다 보면 다른 일도 하겠지. 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부모님 허락을 받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면서도 저는 벌써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같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답한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저 저희 부모님께 허락받은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원룸에 살아도 지금처럼 곁에서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만 있다면 다 상관없었습니다. 밥만 안 굶고 살면 되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반기셨습니다. 아버님은 남자친구가 역할을 하면서 했던 노인 분장과 닮아 익숙하기까지 했죠. 어머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전에도 봤죠, 극장에서? 이렇게 분장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예쁘네. 라면서 반겨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부모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배시시 웃더니 우리 부모님 이제 소원 풀었지? 우리 미나한테 고마워해요. 미나 아니면 난 결혼 생각도 안 했어. 알죠? 라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고는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식은 저희가 처음 만난 극단의 극장에서 치렀고 음식은 양가 어머님들이 준비를 해주신 걸 무대 위에서 먹었습니다. 극단 동료들과 친인척만 초대해 간결하게 치르자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생각했던 그림대로 식이 진행되어 저희 둘은 만족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을 진행하며 찍은 결혼식 사진이 전부였고 예물 예단 없이 서로 반지만 나누어 꼈습니다. 집은 남자친구네 집 옥탑에서 지내기로 했고 혼수는 방에 냉장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마저도 극단 동료들이 돈을 모아 사주었고요. 친정 부모님은 너무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보낸다며 급할 때 쓰라며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시면서 우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은 아니었는지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다르셨습니다.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선하고 순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신혼여행도 없이 옥탑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피곤했는지 늦잠을 잤습니다. 한 12시쯤 일어나 부랴부랴 내려갔죠. 아무래도 새댁이다 보니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런 저를 보시고 저희 어머님이 하신 첫 마디는 음식 뭐 좋아하니? 뭘 하려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했어. 수제비 좋아하니? 내가 김치 잘 담그거든. 너 이제 내가 담근 김치 먹으면 다른 김치 못 먹는다. 규민이는 더 잔다던?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미리 끓인 육수에 수제비를 퐁덩퐁덩 띄우시면서 콧노래를 부르셨죠. 저에게는 거실에 앉아 TV나 보라면서요. 그러시면서 2층 계약이 올겨울이면 끝나. 몇 개월만 옥탑에 지내. 이런 얘기 주책인데 그래도 옥탑에서 지내는 거 낭만 있지 않니? 나랑 너희 아버지가 무릎만 괜찮아도 옥탑에서 지내보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늙어서 못해. 지금을 즐겨.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남편과 너무 닮아 놀랐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정말 저를 딸 대하듯 해주셨습니다. 늦게 와도 밥 먹었냐고 물으시고 빨래라도 제가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냥 둬. 이런 거는 내일이야. 하고 싶으면 너네 분가해서 해. 라며 손도 못 대게 하셨고요. 극단이 쉬는 날에는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시고는 했습니다. 제가 고기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해산물 종류를 좋아하시면서 며느리 먹이겠다고 종류별로 고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보다도 저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셨고 더 저를 살피셨습니다. 미나야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실 때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물어보실 때였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친정 부모님께 가서도 나는 우리 어머님이랑 아버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어제는 아버님이 나 좋아한다고 일부러 멀리 가셔서 막 잡은 한우 사오신 거 있지? 고기도 잘 안 드시면서 라며 철없이 자랑하고는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야, 그 집에서 너한테 왜 잘해주겠니? 다 자기 아들 모자란 거 덮어주려고 그러지 라고 하셨는데 점점 그런 시부모님께 고마워하시더니 남편에게도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2년이 흐르고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도 심했고 시집살이도 심해 1년도 못 살고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을 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동생은 이혼을 1년 정도 있다가 좋은 사람과 재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요. 저 결혼할 때 동생이 조건도 안 보고 그렇게 결혼하면 나중에 급이 달라진다며 무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형부 귀한 줄 알더라고요. 결혼하고 4년 뒤에 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한 번에 둘이나 손주들을 안겨줘서 고맙다며 우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잘했다 하셨고 동생은 부러워했죠.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할 때였거든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저희에게 부모가 둘 다 무대에 서는 직업을 가졌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는 게 맞니? 좀 돌아봐. 부모님도 점점 나이 드시는데 언제까지 신세질래? 라며 팩트 폭격을 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누이였죠. 형님은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하셨고 회사도 좋은 곳에 다니셨습니다. 물론 시집도 잘 가셨죠. 형님 남편인 심해부도 능력이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형님은 일하는 아주머니를 두고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승진도 계속 하셨고 조카들도 영리해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쁘시지는 않는데 매사에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러시면서 저희를 은근히 챙기시는 분이었기에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 미나야, 저번에 내가 너 서운하게 했니? 하고 물으실 때가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 아니요, 왜요? 어머니, 저 뭐 잘못했어요? 라고 오히려 여쭈어 보면 아니, 규선이가 며느리한테 그러면 신뢰라면서 뭐라 하더라? 너가 성격이 좋고 안 꼬여서 그런 거라고 라고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저희 어머님, 아버님과 지내면서 시집살이나 당하진 않을까 살피셨던 거죠. 그런 걸 알고 나니 가끔 날카롭게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셔도 그러려니 하면서 오히려 저희 주변을 살피게 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찾아온 생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요. 물론 시부모님이 곁에서 그 이야기 들으시고 얘, 내 손주 내가 보는 게 왜 고생이니? 우린 좋다. 너가 우리한테 너희 애들 안 맡겨서 그렇지. 너 아기 낳았을 때도 우리 애 보고 싶었어. 노인네 둘이서 애들 보면서 지내면 시간도 잘 가고 좋지. 라며 저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극단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하던 아르바이트들을 계속하면서 출산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죠. 남편은 여기 학원의 강사로 취직을 했고 학교 방과후 수업 강사로 3군데 학교에 나가게 되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제법 그럴듯한 직업과 수입원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제야 그렇게 하고 나니 시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저희 용돈만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저 괜찮다고 하신다고 저희는 그 말만 믿고 방만했던 거죠. 뒤늦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지만 아이들이 태어난 후가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나야, 그런 걱정을 왜 해? 너는 아이들 잘 키우면 되지. 어머니도 자신 있다고 하시지만 애 둘을 한 번에 키우시는 건 힘들어. 일단 애들 키우는 일만 생각하자 라며 다독여 주더라고요. 한 번도 집에서 살림할 생각은 안 해봤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배는 부르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어 집에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기운이 없고 기분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저의 손을 잡고 아버님은 산책도 시켜주시고 어머님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형님은 애들 태어나면 진짜 여행 가기 힘들어. 둘이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 제주도라도 다녀와. 라며
여행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태어났고 두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들은 순한 편인데 딸이 예민해 어찌나 애를 먹이는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한 집에 안 살았으면 저는 매일 애들 붙들고 울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시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착하고 예쁘게 잘 자라줬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서 거들기만 했죠. 그런데도 저희 시부모님은 애엄마가 야무져서 쌍둥이라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 애들이 너무 예뻐서 내가 눈을 뗄 수가 없어. 라며 주변에 자랑하시기 바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5살이 되고 유치원에 보내고 조금 여유가 생기더군요. 아이들 등원시키고 차 한 잔 마실 여유도 생겨 어머님, 아버님과 수다도 떨 수 있게 됐고요. 그때도 아버님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나가 고기도 먹이시고 산책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시고 한번 누우면 일어나시지를 못하셨습니다. 주무시는 것도 그냥 주무신다는 느낌보다는 기절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요. 남편에게 이야기해 큰 병원에 예약을 하고 아버님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전 검진에서 별 이상이 없었기에 제발 병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안색이 이미 좋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죠. 검사 결과 아버님 폐에서 암세포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연세가 80세가 넘으셨기에 섣부른 수술보다는 일단 치료를 하고 덩어리가 작아지면 수술을 하자 하시더라고요. 일단 입원을 하신 아버님을 어머님과 제가 번갈아가며 병수발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한 명은 필요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병원비는 형님이 내셨고 저희 힘들면 간병인도 붙여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나 어머니나 그러고 싶지 않아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그날은 이상하게 아버님이 상태가 확 좋아지셨어요. 아버님, 이렇게 좋아지면 나랑 산책 가서 고기 먹고 와도 되겠다 라며 좋아했더니 아버님이 우리 며느리 고기 먹고 싶구나. 내가 얼른 일어나서 고기 사줄게 라고 웃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님이 오시고 저는 아이들 하원시키러 갔습니다.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오늘은 할아버지가 좀 더 건강하셨어. 할아버지 보고 싶지? 조금만 참아 하며 말하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흐느끼시면서 아버지 가셨다. 가셨어? 라고 하시는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좋아지셨고 저와 이야기도 나누셨는데 1시간도 안 된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가고 아버님이 갑자기 의식이 사라지셨고 저희 어머님 손을 잡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라 큰 소리 난 적도 없을 정도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충격이 크신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저도 충격이 컸는데요. 온 가족이 슬픔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장례를 겨우 치렀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친정엄마 말로는 아이들도 그렇게 울더래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간 게 맞냐면서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어머님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아버님을 보내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을 집에서 멀지 않은 공동묘지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희는 아버님의 빈자리에 괴로워했습니다. 금세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꽃과 제가 좋아하는 고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내밀며 웃으실 것 같았거든요. 매사에 냉정하던 형님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며칠은 어머님과 1층에서 지내며 아버님의 흔적을 더듬으며 우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안고 우시다가 사진을 보셨다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가 저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 고맙다. 너 덕분에 아버지 직접 모시다가 보내드렸어. 라며 우시면서요. 그런 시간들은 빈도수가 줄긴 했어도 꽤 오랜 시간 지속됐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하면서 어머님 방해가 인사를 전보다 더 꼼꼼히 했습니다. 어머님이 점점 말수도 없어지시고 전처럼 잘 웃지 않으셨거든요. 그나마 저와 아이들을 보면 웃으셨는데 잠깐이라도 혼자 계시면 멍하게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반기시더니 저에게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봐라. 이 양반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 어머니, 아버님이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라고 되묻자 왜 못 받아? 어디 가신다던? 나한테 그런 말 없으셨는데? 라는 어머님의 표정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곁에서 듣던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갔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아? 하고 물으니 어머님은 예끼, 그런 말 하면 못 써! 라며 아이를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는데 문제가 생겼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형님과 시매부를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게 말을 전해들은 남편이 어머니께 엄마, 오늘이 몇 월 며칠이야? 라고 물으니 글쎄, 모르겠어.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는 왜 안 오시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이 엄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는데 어머니는 내 이름? 뭐지? 하시더라고요. 모두들 놀라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장롱을 열더니 이불을 다 꺼내셨다가 부엌에가 쪼그려 앉으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어머님의 행동이 이상해졌기에 저희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형님 친구분 병원이 꽤나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 부탁을 드려 빠른 날짜에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검사 결과 어머님은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의 혼선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기억이 손실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래되면 치매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아직 초기이기에 약을 병행하는 치료를 통해 회복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어머님의 행동이 점점 퇴화되어 어린애 같아지셨다가 갑자기 무기력해지셨다가 하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같이 화도 내셨다가 아버님이 왜 오지 않으시냐면서 우기시기를 반복하셨죠. 어떤 때는 아가씨처럼 구실 때도 있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자니 연극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한 여자의 일생이 빠르게 흘러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도 여쭈어 보기도 했고요. 혹시나 어머님께 혼란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연극 한 편 하자. 라고요. 일종의 역할 치료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도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부터 대략적인 대본을 썼습니다. 한 2주 걸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어머니를 거실에 아이들과 형님네 가족,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만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역할이었고 남편은 아버님 역할이었습니다. 내용은 어머님, 아버님이 처음 만나신 이야기, 아이들을 출산한 이야기, 자식들 결혼시킨 이야기 등등 시부모님이 평소에 우린 이랬다 하셨던 이야기들을 엮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장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이었죠. 남편이 노인 분장을 하고 아버님 역할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지막 대사를 하더라고요. 여보, 마누라, 우리 참 행복했어. 그게 다 당신처럼 좋은 여자를 만난 덕이었지. 고맙네. 당신 덕에 난 참 잘 살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남은 세월 잘 살다가 와. 자식들 애먹이지 말고. 내가 어디 안 가고 기다리고 있을게. 먼저 가서 미안해. 우리 또 만납시다. 라며 어머님의 머리를 끌어안고 겨우 대사를 마친 남편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연극을 보시던 어머님은 울고 웃으시다 남편의 마지막 대사에 오열을 하며 규선이 아버지, 나도 데려가요.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라며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절규에 저희는 같이 더 울었습니다. 그러고 그날 밤은 모두가 어머님, 아버님 방과 거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우셔서인지 별 말 없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 맛있는 냄새가 일어나 보니 어머님이 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찬 없을 때 잘하시는 달걀찜을 하시면서요. 제가 주방으로 가자 잘 잤니? 나도 오랜만에 푹 잤다 하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어머님을 살피자 제 손을 잡고 고맙다 미나야 라고 하시더니 상을 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약도 점점 줄이시고 기억도 많이 돌아오셨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전처럼 돌아오시자
할머니와 더 잘 지내기도 했고요. 집안일도 전처럼 하시려고 하셨지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음식만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형님은 그 후로도 더 자주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올케 따로 하고 싶은 일 없어? 내가 집에는 사람 부를 테니까 올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해. 그때 연기하는 거 보니까 재능 썩히기 아깝더라. 내가 규민이랑 둘이 하게 연기학원 차려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연금이 끊기고 남편 월급으로 생활이 좀 빠듯해 저도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자리를 쉽게 못 비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형님 그러면 저 카페 작은 거 해봐도 돼요? 알바생 쓰면 급할 때는 자리 비울 수 있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알았다고 하시더니 저희 동네에서 목 좋은 곳에 프랜차이즈로 카페를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달마다 갚아. 그냥 주면 부담스러우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씩 갚으란 말도 없이 말이죠. 이제 운영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 쌍둥이들 학교 다니는 것도 다 살피고 어머님과 데이트도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돈은 알아서 형님께 다달이 드렸는데 이제는 안 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날 좀 풀리면 아이들과 마당에서 텐트 치고 캠핑하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겨울엔 너무 추워서 못 하시겠다고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남편은 얼마 전에 연기 스튜디오를 작게 차렸습니다. 형편이 좀 풀리니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노인역이 들어왔다며 무대에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아이들 곁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더 들면 시니어 연기자라도 해보려고요. 아직 꿈꾸고 있으니 저는 청춘인 거겠죠? 여러분들도 꿈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 사라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처럼 그때그때 생각한 꿈들도 좋고 저처럼 이루지 못한 꿈들을 실현할 방법을 찾는 것도 좋겠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